너무 늦기 전에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핵심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주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불리며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푹 빠져들고 솔직히 말해 꽤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온통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기죠. 그 다음은 가치 폄하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왕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버려짐 단계가 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링 단계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브랜드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다시 그들의 궤도 안으로 빨아들이려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화 단계에서 보았던 그 다정했던 사람의 모습을 다시 얼핏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고 여러분은 이상화, 가치 폄하, 버려짐, 그리고 후버링에서 다시 이상화로 이어지는 이 끔찍한 굴레를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다는 아주 강력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주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 회피형 애착의 굴레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만 보면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가 거부 회피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올리는 회피형 관련 영상마다 늘 그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찾을 수 있는 애착 이론과 나르시시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연구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1998년에 시작됩니다. 브레넌과 쉐이버라는 두 연구자가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와 불안정 애착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가지 애착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디킨슨과 핑커스라는 두 연구자가 이 논의에 뛰어듭니다. 그들은 과대성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안정형이거나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는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 양가형이거나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요성이 매우 부풀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주로 외향적이고 매력적이며 자신감이 넘치지만 행동이 다소 지배적이고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타인의 감탄과 관심을 갈구하죠. 잠시 후 이야기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 비해서는 비판에 덜 민감하지만 상처받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분노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비판에 대응합니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아주 피상적입니다. 타인을 평가할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존감은 아주 높고 겉으로 드러나며 실패나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인정, 성취, 그리고 지배력을 통해 그 자존감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 역시 자기 중요성은 높지만 심각한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극도로 민감하며 항상 자신이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된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좀 더 내향적이고 수줍어하거나 위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과 거절에 매우 예민하며 이를 아주 깊은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수치심, 무기력함, 때로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끊임없는 안심과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이해의 수준에 늘 불만을 품으며 이들의 자존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서 남들이 자신을 얼마나 좋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칩니다. 이들은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부적절함과 취약성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다시 디킨슨과 핑커스의 연구로 돌아가 보자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안정형 애착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피형 애착 유형을 보입니다.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형이거나 공포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집니다. 그리고 2005년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합니다. 스메사와 디온이라는 학자들은 불안정 애착 차원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 취약성 나르시시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포회피형 및 불안형 애착 행동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아주 높은 확신을 보인 것이죠. 정확히 1년 후인 2006년에 2명의 연구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가 불안형 또는 공포회피형 애착 유형과 연결된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안드레아 파사드라는 학자가 이 개념을 더 확장하여 나르시시즘이 불안과 회피라는 불안정 애착 차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착 유형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고 싶다면 3가지 가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 과대성과 취약성, 나르시시즘 모두 불안과 회피라는 불안정 애착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두 번째, 가설, 과대성 나르시시즘에 비해 취약성 나르시시즘이 애착 불안 차원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 가설, 취약성 나르시시즘에 비해 과대성 나르시시즘이 회피형 애착 차원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데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급원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구하는 자원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공급원은 타인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인정, 감정적 반응, 심지어 육체적 친밀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을 위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함께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급원을 얻어내기 위해 그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 중이라고 느끼는 내담자들에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그저 공급원으로 볼 뿐입니다. 이 공급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서적 지지, 또 누군가에게는 관심과 칭찬,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적 친밀감, 헬스장에서의 운동 파트너, 혹은 그저 산책할 때 대화를 나눌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급원의 예시가 됩니다. 그들에게 타인이란 그저 자신의 자아를 떠받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이를 통해 힘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공급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극을 쫓고 그 쾌감에 취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사냥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다음 자극을 찾아 끊임없이 사냥에 나서는 이 과정이 나르시시스트를 최고의 조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이 영상의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결정적인 특징은 통제에 대한 강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자해를 무기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받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온전히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이런 행동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을 채우려는 끊임없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줄 때마다, 동정심을 보일 때마다 그들은 배터리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통제하려는 그들의 멈추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아까 보았던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주기표로 돌아가 봅시다. 후버링 단계가 기억나시나요? 죄책감을 이용한 이 모든 조종이 바로 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여러분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한 수많은 조종 전략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연민적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꼭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기적인 사람은 연민적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민적 공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연민적 공감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공명입니다. 상대방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유발한 상황이나 환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행동하려는 동기입니다. 연민적 공감이 다른 형태의 공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나 감정을 나누는 정서적 공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진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구별하기가 꽤 까다로워집니다. 연민적 공감을 하는 사람과 인지적 공감만 하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공감을 흉내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위로를 건넨 후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육체적 관계일 수도 있고, 퇴근길 픽업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형태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빌미로 청구서를 내미는 셈이죠. 만약 이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주 확실한 적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아채는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아마도 상대방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마이크로 매니징 특성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얼이라는 미국 가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얼은 15살에 집을 떠났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파는 성공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났던 이유 중 하나는 끔찍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8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한동안 폭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주얼이 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자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그 어머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교묘하게 주얼을 조종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매니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종했을까요? 주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결국 제 인생에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너무나도 컸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는 사랑을 갈구하는 딸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주얼의 성공이 궤도에 오르자 어머니는 딸이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얼이 어머니가 돈을 훔치고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후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주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배신감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왔습니다. 매니저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어머니가 제 삶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간절했고 큰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소름 돋게 만든 건 주얼이 이 문제를 따져 물었을 때 어머니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사과할 준비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여기서 어머니가 보여준 극단적인 이기심과 가스라이팅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죠. 물론 이기적인 사람도 돈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얼의 상황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어머니가 보여준 차가운 공감입니다. 차가운 공감이란 진심 어린 걱정이나 감정적인 연결 없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착취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주얼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원했고 그리워했으며 사랑을 갈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이를 이용해 자신이 매니저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딸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과도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돈을 훔친 것은 이 무서운 통제욕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기심과 나르시시즘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수많은 특성이 겉보기에는 그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두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공급원으로 볼 뿐입니다. 주얼의 경우 어머니는 딸을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공급원으로만 여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챙긴 후에는 공급이 끊기자 아무런 가책 없이 딸을 버렸죠. 이제 드디어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은 자주 간과됩니다. 불쾌한 골짜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은 1970년대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모리 마사히로 교수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는 로봇이 외모와 지능 면에서 인간과 비슷해질수록 처음에는 호감을 주지만 어느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섬뜩하고 불쾌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은 무언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마치 겉모습은 사람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텅 빈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런 섬뜩한 느낌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앞서 말한 차가운 공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공감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진심 어린 걱정이나 감정적 교류 없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착취하는 교묘한 능력입니다. 이 차가운 공감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로봇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궁극적인 단서입니다. 조금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만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말하고 행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싸하고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불쾌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